안녕하세요. 저는 세무 상담 업무를 20년 넘게 해온 박소영입니다. 국세청 민원실과 지역 상담센터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헷갈리기 쉬운 세금 문제나 금융제도를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 돈인데도 국세청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디서 난 돈이냐고 묻더라고요. 이런 말 낯설지 않으시죠? 얼마 전에도 제게 상담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어머님이셨어요. 결혼 후 20년 넘게 아껴 모아오신 현금을 집에 보관하다가 어느 날 자녀 결혼 자금으로 쓰기 위해 은행에 한꺼번에 입금하셨대요. 그런데 두어 달 뒤 국세청에서 전화를 받은 겁니다. 이 돈의 출처를 설명해 주세요. 그 순간 어머님은 밤잠까지 설칠 만큼 큰 충격을 받으셨죠. 사실 이 사례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비슷한 사례가 요즘 전국 곳곳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는 퇴직 후 병원비를 현금으로 준비하시던 70대 아버님이 ATM에서 현금을 수차례로 나눠 인출하신 뒤에 고액 현금 거래 통보서를 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세무자료로 활용된 사례도 있었고요. 심지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 5년 동안 FIU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총 10조 9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도 금융거래 하나하나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분석된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지갑을 몰래 들여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요. 여러분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거래 방식에 따라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은 1천만 원 넘으면 걸리니까 999만 원씩 나눠서 입금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안타깝게도 이건 오히려 의심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에서는 이처럼 일부러 나눈 듯한 거래를 분할 거래로 보고 이상 거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분은 자녀 유학비로 준비한 3천만 원을 1천만 원씩 3번 나눠서 송금했는데 곧바로 은행에서 STR 보고가 들어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간단한 대비만 해두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하나씩 정말 쉬운 예시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앞으로는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알려드릴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요즘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현금 거래가 감시되고 있는지. 둘째, 어떤 행동이 의심 거래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 셋째,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신 정말 중요한 예방법. 이 네 가지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릴 텐데요. 특히 마지막 방법은 미리 알고 실천하시면 억울한 세무조사나 세금 추징을 막을 수 있는 핵심 정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도와드렸던 한 어르신은 이 방법을 통해 돌려받은 세금만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금 거래가 어떤 기준에서 감시되기 시작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거래를 할 때마다 사람이 직접 보는 게 아닙니다. 자동 분석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거래를 들여다보는 시대예요. 지금 대한민국 금융권에서는 두 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액 현금 거래보고 제도, 줄여서 CTR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의심 거래보고 제도, 줄여서 STR이죠. 이 두 가지는 목적도 다르고 작동 방식도 다릅니다. 먼저 CTR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같은 금융회사에서 같은 사람 명의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자동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K은행에서 1,200만 원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별도 동의 없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자동 보고가 됩니다. 은행 직원이 따로 판단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알아서 자동으로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2006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도입 초기에는 기준 금액이 5천만 원이었지만 2008년에 3천만 원, 2010년에 2천만 원 그리고 2019년 7월부터는 현재 1천만 원으로 계속 낮아졌습니다. 즉 예전에는 큰돈만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1천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만 넘겨도 자동 보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건 창구뿐 아니라 ATM 기기, 야간 금고, 현금 수표 교환 등 물리적으로 현금이 움직이는 모든 상황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그럼 999만 원씩 나눠서 거래하면 안 걸리겠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CTR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시스템, 바로 의심거래보고 STR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훨씬 더 섬세하고 강력한 감시 체계예요. STR은 단순히 금액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상하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있으면 바로 보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금 세탁, 불법 자금 유통, 의도적인 회피 거래 같은 행동이 의심되면 금융기관은 반드시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평소에는 통장에 100만 원 정도만 입금하던 분이 갑자기 900만 원씩 3번 나눠서 입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은 1천만 원 CTR을 피하려고 일부러 나눴다 는 의심 패턴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이 자녀 결혼 자금으로 2,700만 원을 900만 원씩 나눠서 입금했다가 STR 보고가 접수되어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넘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금액이 적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요즘 시스템은 금액뿐 아니라 패턴, 타이밍, 사용 용도, 반복성까지 통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이꼬르 CTR 자동 보고, 의심되는 거래 패턴 이꼬르 금액 상관없이 STR 보고 가능? 지금은 AI 분석 기술과 금융감시 체계가 너무 정교해서 나만 모르고 있는 사이에 정보가 이미 국세청에 넘어가 있는 경우 또 얼마든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는 이제부터라도 현금 거래에 있어서 예전처럼 그냥 하면 된다는 생각은 꼭 버리셔야 합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문제를 미리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이런 보고 정보를 단순히 보관만 하지 않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고액 현금 거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수사나 세무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정보가 곧바로 제공됩니다. 즉, FIU는 단순 기록 저장소가 아니라 실제 조사기관들과 연계된 중요한 분석기관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ATM에서 돈을 뽑으면 괜찮지 않을까? 인터넷 뱅킹으로 하면 시스템에 안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현금 실물의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고객이 금융회사에 직접 현금을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모든 거래는 보고 대상입니다. 이건 창구에서 하든 ATM 기기에서 하든 심지어 야간 금고에 넣든 똑같습니다.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 역시 현금 거래로 간주되어 보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계좌 간 이체나 자동이체, 대체 거래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즉 돈이 실물로 움직이면 잡히고 계좌 안에서만 움직이면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국세청의 관심을 끌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금융기관 직원들이 이상하다고 판단해서 STR 보고를 하는 대표적인 패턴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분할 거래 패턴입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1천만 원 넘으면 안 되니까 나눠서 입금하면 되겠지 하고 시도하셨다가 오히려 의심을 받게 되는 대표적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집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준비해 두셨다가 900만 원씩 3번 나눠서 입금하셨다고 해보겠습니다. 또는 장례비를 위해 모아둔 2천만 원을 하루에 700만 원씩 나눠서 출금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STR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는
하루에 여러 차례 또는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1천만 원 전후의 현금을 입출금한 분이 계셨는데 은행 쪽에서 정상적인 생활 패턴과는 다르다 고 판단하여 바로 의심 거래로 보고된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단순히 얼마를 입금했는지가 아니라 언제 얼마씩 어떻게 반복적으로 거래했는지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고 분석됩니다. 정리하자면 현금을 나누어서 거래하는 방식은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지만 반복되거나 설명이 애매할 경우 의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현금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매달 30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인이 갑자기 하루에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했다면 당연히 이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던 60대 여성 어르신 한 분은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꾸준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800만 원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입금하셨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지방에 계시던 아버님께서 병원비 명목으로 주신 돈이었는데 그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내역을 확인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소득 수준과 비교했을 때 너무 큰 현금 거래가 갑자기 발생하면 단순한 가족 간 거래라도 충분히 의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평소와 전혀 다른 거래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꾸준히 50만 원 정도씩만 출금하시던 분이 갑자기 1,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신다면 그 자체로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국세청은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는 걸 활용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신고된 소득, 소비 패턴, 자산 증가 내역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이상치가 보이면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른 거래 방식이 나타나면 AI 시스템이 먼저 감지하고 필요시엔 국세청이 확인 절차를 요청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용도가 불분명한 거래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입금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요, 개인적인 거예요. 사업 관련인데 자세히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대답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오히려 더 의심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요즘 금융기관 직원들은 고객의 거래 설명에 대한 신뢰도까지 평가하게 되어 있어서 정확하고 솔직한 설명을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인출하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A은행에서 800만 원, B은행에서 900만 원, C은행에서 700만 원을 각각 인출했다면 개별적으로는 1천만 원 미만이지만 시스템은 왜 이렇게 나눠서 인출했을까 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실제로 차명 계좌나 현금 추적 회피 목적의 거래와 유사하기 때문에 요즘 국세청에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패턴입니다. 예전에는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일이 흔했지만 지금은 타인 명의 계좌로 반복적 거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 명이더라도 명확한 용도나 설명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상 절차를 피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거 빨리 처리해 주세요. 서류 없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급하고 서류를 생략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현금 거래만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경우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가 가능한데도 굳이 현금으로만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죠. 이럴 경우 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할까? 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물론 일부 어르신들은 현금이 편하다, 이체는 잘 모르겠다 고 하시지만 자주 반복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명의를 위장하거나 이중장부로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식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나 가족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 은닉 또는 세금 회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간이과세자나 프리랜서의 계좌 사용 내역도 면밀히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거래 패턴들이 무조건 불법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때 적절히 설명하고 증빙만 잘 갖추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래 패턴들이 모두 문제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확인이 필요한 거래로 분류되었다는 뜻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한 번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국세청의 정식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런 실수를 하셨던 분들이 더 큰 문제를 겪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첫 번째는 당황해서 거짓말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억 안 나요? 그런 적 없는데요?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무작정 부인하면 오히려 의심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통화 중 당황한 나머지 그런 입금한 적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본인이 입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신뢰도가 확 떨어지게 되고 조사관 입장에서도 무언가 숨기고 있다 고 느끼게 되죠. 요즘 국세청은 단순히 혹시 몰라서 연락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기초 자료나 의심 정황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확인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성급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세금 낼게요. 이렇게 섣부르게 말하면 실제로는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모아서 입금했는데 국세청에서 혹시 증여세 대상 아닐까요? 라고 묻자 죄송해요. 몰랐어요. 하고 바로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연간 증여세 공제한도 2025년 기준 1인당 연간 1천만 원 안에 해당되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인정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간단한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거나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라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법은 생각보다 복잡해서 평소 꼼꼼하신 어르신들도 실수하실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서류를 무분별하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시겠어요? 하면서 관련 없는 자료까지 모두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새로운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입금 건으로 문의가 왔는데 다른 투자 내역까지 보여드리면 이건 신고하셨나요? 라는 새로운 질문이 따라올 수 있죠. 다섯 번째는 너무 급하게 처리하려는 태도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냥 세금 내고 정리할게요. 이런 모습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절차대로 설명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내용을 전화로만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전화로 괜찮다더라. 그때는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말이 나중에 증거가 되지 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 문자, 이메일 등으로 확인받으세요. 실제로 상담했던 한 분은 전화로 문제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가 담당자가 바뀐 후 그건 개인 의견일 뿐이라는 전혀 다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내 돈인데 왜 이걸 따지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냥 귀찮아서 현금으로 했을 뿐인데요. 이런 식의 반응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조사관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자극하는 대응보다는 침착하게 설명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가장 현명할까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5가지 실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문제는 충분히 잘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세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실 수 있지만 우선은 어떤 거래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신 건가요?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필요한 준비만 하시면 되거든요. 두 번째, 바로 답변하지 말고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즉석에서 기억이 안 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급하게 대답하다가 잘못된 정보를 주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어르신은 그 돈은 사업비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자녀 결혼식 축의금이었어요. 의도는 없었지만 진술이 바뀌다 보니 신뢰도가 흔들리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 가능하면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세금 문제는 정말 미묘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엔 소득, 지출, 자산의 흐름을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단순한 오해도 조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국번 없이 126번으로 상담하셔도 좋지만 이미 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 관련 서류는 미리 정리해 두세요. 예를 들어 입금한 돈이 퇴직금이라면 퇴직금 명세서, 자녀에게 받은 생활비라면 계좌 입금 내역, 유산이라면 상속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두세요. 예방을 위한 정리이기도 하지만 필요할 때 빠르게 제출할 수 있으면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모든 통화나 연락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2025년 7월 8일 오후 2시 555 조사관과 통화문의 내용, 6월 12일 현금 입금 관련,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두시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도 근거가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담당자가 바뀌거나 말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서면이나 문자로 받은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이 방법만 잘 기억하셔도 국세청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애매할 때는 미리 물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셨다가 몇 개월 뒤 뒤늦게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국세청에서는 이런 애매한 상황을 미리 문의할 수 있는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적극 활용하세요.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국세에 관한 대부분의 상담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무려 450만 건 이상 상담이 진행되고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현금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걸 제가 입금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자녀 결혼 비용으로 준비한 현금을 계좌에 넣어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6번에서 받은 상담 내용에 따라 처리하시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그 당시 상담받은 내용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126번 상담센터도 아주 유용하지만 보다 공식적이고 강력한 제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금액이 크거나 세금 문제가 불확실한 거래를 앞두신 분들께 꼭 권해드리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하고 미리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문을 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공식적인 서면 답변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답변은 단순한 안내 수준이 아닙니다. 법적 효력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답변에 따라 세무 처리를 하셨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보호를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정 신고 기한 전에만 신청하시면 되고 방법도 간단합니다. 홈택스 국세청 인터넷 이용,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드렸던 한 분은 부동산 매도 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며 사전 답변 제도를 이용하셨고 국세청의 공식 회신을 받은 뒤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하셨어요. 결과적으로 한 푼도 문제 없이 거래를 마무리하셨고요.
이 제도의 이용자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만족률이 90.7%, 다시 이용하겠다 는 응답도 88.5%에 이를 정도예요. 이제부터는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신경 써도 불필요한 의심이나 불이익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거래 전에 미리 알리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갑자기 3천만 원을 입금하거나 1천만 원 이상을 인출하실 계획이라면 하루 전에 미리 은행에 전화해서 용도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아들 전세 계약금으로 3천만 원 입금 예정입니다. 병원 수술비로 1천만 원 인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용도를 사전에 말씀드리면 은행에서도 STR 의심 거래로 볼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한 인출 시에는 관련된 서류,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서 사본, 병원 예약증, 장례식장 영수증 등을 지참하시면 더욱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기록을 남기는 습관입니다. 거래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기 위해 간단히 메모만 해두셔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퇴직금으로 받은 2천만 원 집에 보관하다가 2025년 6월에 입금함,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가 매달 30만 원씩 보내준 용돈 모음, 이렇게 쓰기만 해도 만약 국세청에서 출처를 물어보는 상황이 생겼을 때 신뢰도 있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도 함께 파일에 정리해 두시면 더할 나위 없겠죠. 특히 어르신들께선 나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간단한 기록 습관 하나로 불필요한 오해를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라면 퇴직금 명세서, 용돈이라면 가족과 주고받은 통장 내역이나 간단한 메모, 유산이라면 상속 관련 서류나 유언장 사본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준비와 배려가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적극 활용하세요. 현금보다는 계좌이체가 훨씬 안전하고 출처를 증명하기도 쉽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사용하시고 메모란에 생활비, 교육비, 용돈 등 목적을 간단히 적어두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정말 현금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간단한 차용증이나 메모라도 남겨두세요. 예를 들면 2025년 6월 5일 김공공이 아들 김공공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대요. 이 정도만 남겨두셔도 나중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현금 영수증을 꼭 챙기시는 습관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실 때는 꼭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이건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현금 사용 내역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시고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무언가 구입하셨을 때도 꼭 챙겨두세요. 일곱 번째는 정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본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혹시 큰 금액의 현금 거래가 있었는지, 그 출처와 용도는 명확한지,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는 없는지, 증빙 서류는 잘 정리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만으로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훨씬 수월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우리 스스로 잘 대응할 수 있어요. 혹시 모르는 것이 있다면 숨기거나 넘기지 마시고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만 물어보셔도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실 필요도, 괜히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전에 잘 모르고 세금을 더 냈던 경우라면 5년 이내라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상담드렸던 분들 중에도 이런 제도를 통해 수백만 원을 돌려받으신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세금 문제는 혼자 끌어안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함께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어르신들 스스로뿐 아니라 자녀나 가족들과도 함께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무는 혼자 아는 것보다 함께 아는 것이 훨씬 든든하니까요.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변화하는 제도와 정책에 대해 더 쉽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